선생님, 우리 다 음소거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저는 회장님 오시려나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오늘 아마 20세기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제 21세기로 넘어가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20세기 마지막인데,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세계가 바뀌기 전 마지막 풍경입니다. 세기 말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쭉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혁명으로 유럽 사회가 무너졌다 그래야 됩니까? 뒤집히고, 그리고 계급도 무너지고, 사회 전체가 다 붕괴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막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유럽 사회가 굉장히 흥청망청 잘 살던 시기이기도 하고,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르주아 계급들, 이 사람들이 소비하던 문화가 저기 20세기 마지막 1800년대 말에 나타났던 아르누보가 그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르누보 미술이라는 건 새로운 시대를 대변하는 양식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기존의 왕족들이 소비하던 기존의 왕족이나 혹은 또 교회에서 소비하던 그런 전통 문화와는 다른 자기들만의 코드를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럽 사람들이요. 그래서 아주 뜬금없이 전통과 상관이 없는 새로 만든 과학과 기술이 결합된 이런 장식이 없는 건축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귀족들은 싫어하지만 이 파리 에펠탑은 이제 앞으로 남은 시대 100년을 상징하는 건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 유럽 사람 이제 프랑스가 항상 예술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도 미국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때 바다 건너 미국에 가보면 미국에서는 아주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이때까지도 유럽에 대해서는 콤플렉스가 많은 나라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나라예요. 문화도 없고 전통도 없는 그런 국가로서 이 유럽에서 만들어진 문화 양식을 그냥 그대로 수입해다가 자기들 귀족들이 소비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1800년대 후반까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새로운 시대의 물건들, 이 과학 시대죠. 이제 앞으로 슬슬 다가오는 과학의 시대에 이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뭐라 그럴까요? 문화와 전통이 없으니까요. 매여 있는 문화도 없고 전통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싸워서 이길 그게 대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유럽에서는 왕을 죽이고 있는데요. 지금 왕의 목을 치고 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이 없으니까 스스로 대통령을 뽑죠. 스스로 자기들끼리 그 사람을 골라가지고 대통령으로 왕을 추대하는 그런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아직까지는 세계사에 못 드러나는데 한참 뒤에 이제 세계대전 일어날 때 2차 대전 때나 이제 그 세계사의 중심에 나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인디안들하고 싸움하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물건을 만들면서 과거에 묶여있는 전통이 없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한다 저건 저렇게 한다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바로 아주 실용적인 형태로 물건들이 등장합니다. 실용적인 형태라는 게요. 장인이 하나의 물건을 꼼꼼히 세공하고 조각하고 다듬고 열심히 만드는 게 아니라 곧바로 공장제 형태로 물건을 만듭니다. 대량으로 싸게 만드는데 노력을 합니다. 대량으로 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장식을 빼야 됩니다. 장인들이 앉아가지고 물건을 꼼꼼히 다듬는 그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물건이 고장났을 때 빨리빨리 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부품을 표준화 시킨다고 얘기합니다. 표준화. 같은 형태로 사이즈를 통일시켜 가지고 여기서 고장나면 저쪽 파트를 갖다 끼우면 작동을 할 수 있게 처음부터 물건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미술이다, 예술 작품이다 그런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실용적인 목적으로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게 딱히 자기들에게는 예술이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우연히 이제 아까 에펠탑처럼 이 기계를 장식 없이 만드는 이 전통이 새로운 시대의 미술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이정표 같은 물건이 됩니다. 이제 이 콜트 총이라는 건 처음으로 장식도 없애고 표준화된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 손잡이랑 총신이랑 가운데 이렇게 총알 넣는 부분이 서로서로 호환이 됐었나 봅니다. 그도 그렇고 1800년대 후반 이게 지금 유럽은 아직까지 아르누브 하고 있을 때입니다. 시카고에서 마침 뭐 행운이죠 사실은 엄청난 불이 일어나는 바람에 근대 건축, 현대 건축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타도해야 될 역사적인 전통이 없기 때문에 건축 짓는 방식에 대한 고정된 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최대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곧바로 철골과 유리로 지어진 이런 상업적인 건물을 만듭니다. 근데 이 낯설지 않은 게 제가 그 영국 하이드파크에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와서 기뻐했던 그 크리스탈 궁 그것도 철골과 유리로 지어졌거든요. 영국은 1850년대 초에 이미 그렇게 거대한 건물을 철골과 유리로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과시하는 데 끝났습니다. 이게. 그리고 파리도 아까 80년대 철골로 굉장히 높이 쌓을 수 있었지만 잘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미국은요.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주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시카고의 3분의 2나 불이 탔을 때 최대한 빨리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골을 갖다 받고 시멘트를 발라서 철골 구조의 콘크리트 건물을 높이 짓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라는 게 당연히 이게 뭐라 그럽니까 중앙 부분이 있고 중심부가 있고 주변 회랑이 있고 건물 내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아래층과 위층과 그 첨탑은 어떻게 장식되고 항상 이렇게 짜여진 형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공간을 똑같이 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로 창문을 뚫어 놓습니다. 어느 공간이나 똑같은 평면에 똑같은 창문을 가진 아주 이게 뭐라 그럽니까 민주적인 건축이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어느 칸에 들어가나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지만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건축이 민주화된다는 거예요. 아 제가 민주화란 말을 썼더니 저기 옛날에 누가 저보고 일배냐고 혹시 일배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그 아주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뭐 민주화 뭐 이런 말을 쓰는 그 저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인데 전혀 그런 말 아닙니다. 그냥 민주화는 진짜로 그 민주주의의 민주화입니다. 이 건물들이 모든 칸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 건물이 생겼습니다. 이런 건물이 등장하면서 또 하나가 예술이 건축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나옵니다. 유럽의 건물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장식이 있는 건물입니다. 장식이 있는 건물이라는 건 건물의 기둥이 저기 건축의 하중을 받기 때문에 무게를 안에 철골이 없기 때문에요. 돌을 쌓아서 무게를 받치고 그 기둥이 너무너무 크고 두꺼워서 그냥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건물의 기둥에다가 조각을 새깁니다. 벽도 함부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중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빈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는 게 이 유럽에서의 건축입니다. 건축은 예술의 종합체입니다. 종합 예술이 건축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런데 이건 순수한 건축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한 부분만 있습니다. 벽이 없어지니까 회화도 사라지고요. 기둥이 얇아지니까 이 조각들도 여기서 풀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싸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 위에 있던 여기 유럽 사람들 같으면 쓸데없는 도움을 올릴 텐데요. 도움 이렇게 둥글게 올리는 도움을 올리고 도움 꼭대기에다가 조각을 세울 텐데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값이 싸지겠죠. 덕분에 이 건물은 순수하게 사람이 살기 위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건축의 획을 바꿉니다. 이게 오로지 이게 효용적인 것, 이게 요즘으로 치면 부동산이죠. 렌트를 했는데 집값을 똑같이 받기 위한 목적일 겁니다. 공간을 경제적이고 효용적이고 최대한 개방을 많이 시키고요. 일조량을 많이 받아들이고 상업적인 건물 형태를 발전시켰는데 이게 근대 건축의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유명한 루이스 슬리반이라는 사람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오스트리아 사람일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21세기 다가오는 1900년대 이후의 건축의 기본 정신이 됩니다.
건축가들은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게 뭐 대단한 말이냐고 하면 그 이전까지는 형태가요, 기능을 따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반영하고 신권을 따라가고 왕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계급에 따라갔는데 이제는 계급을 따르지 않고 기능을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근대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커튼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커튼월. 벽체가 더 이상 이제 벽이 건물로부터 풀려난 게 커튼월입니다. 커튼월이라는 건 커튼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벽이다. 더 이상 벽이 건물의 무게를 받지 않습니다. 돌로 쌓아져서 건물의 무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커튼의 역할, 햇빛을 가리는 역할만 하는 벽이라고 해서 커튼월입니다. 그리고 이 포디즘도 21세기 다가올 시대의 디자인, 예술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포디즘 얘기할 때 자동차를 만든 포드의 이름을 따서 포디즘입니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빨리 만들었다. 뭐 그게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사람 말 맞다나 또 몇 억씩 하는 비싼 차를 일반 셀러리맨들도 차를 탈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공장을 짓고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서 이제 자동차를 싸게 만들고 자동차를 민주화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니까요. 약간 사회주의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를 싸게 만들고 장식을 없애고 색깔을 까맣게 칠하고 아까 권총처럼 만들면서 세상을 바꿨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주 가혹한 자본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서 있는 이 노동자들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포드라는 사람은 아주 세상을 계량화시킵니다. 과학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쪼개고 작업을 쪼개고 어떻게 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건축처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 노동자들이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은지, 이런 걸 다 잽니다. 주말에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그리고 누가 농땡이를 부리는지, 그리고 이 컨베이어 벨트 속도가 어느 정도일 때 가장 이 사람들이 실수를 작게 하고 품질이 좋아지는지, 이런 걸 다 기계적으로 잽니다. 이게 뭐가 사라집니까? 인간성이 사라집니다. 드디어 이제 사람이 기계 부품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굉장히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른 공장의 2배 정도? 그렇지만 이 벨트 속도에 못 이겨서 사람들이 막 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 그 노동조합 같은 걸 못하게 철저히 파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포디즘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나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건을 만드는 방식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차가 한 대씩 막 찍혀 나오면 셀러리맨이 석 달 정도 월급을 모으면 차를 한 대 사겠다.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즘 차도 보통 한 2, 3천만 원이면 세 달은 더 걸리겠네요. 요 포드가 만든 정통입니다. 차값을 낮춘 건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차값을 낮춘다.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다 바꿉니다. 미국을 자동차 왕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차라는 게 많이 다니면서 세상의 길을 전부 다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강을 정복하고요. 다리를 놓고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고 길을 막 만들면서 세상의 자연이라는 게 점점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개량화되고 정복하는 대상이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급속하게 산업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포디즘 예를 들 때 그 햄버거 얘기를 많이 듭니다. 저 음식 먹는 거하고 자동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옛날에 제가 그 93년입니다. 굉장히 늦죠. 93년에 군대를 가려고 학교를 휴학을 하고 저기 5개월간 저기 놀았습니다. 군대 영장 나올 때까지. 그동안에 그 한국의 롯데월드가 아니라 롯데리아 그 맥도날드 같은 곳입니다.
거기 가서 햄버거 만드는 걸 일을 했었습니다. 할 만한 일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줄 아는 음식이라는 게 고작 그 라면 끓이는 거, 그때 20살이었으니까 라면 끓이는 정도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 맥도날드 가보시면 음식 가지수가 정말 많은 거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햄버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밀크쉐이크에 아이스크림에 여러 가지가 지금 푸딩에 치킨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에 들여다보시면 대부분 젊은 남자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애들입니다. 그냥 딱히 지저분한 일은 하기 싫고 그냥 뭐 깔끔해서 찾아간 건데 할 줄 아는 음식은 없고요. 재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그 많은 그 햄버거하고 치킨하고 뭐 음료수 만드는 걸 하루 만에 배웠습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배웠는데 보통 햄버거 주문이 들어오면 롯데리아에서는 한 번에 6개나 12개를 만듭니다. 6개나 12개를 5분 만에 만들어냅니다. 라면도 하나 끓이는데 절절 매는 애가 햄버거 12개를 5분에 만들어낸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해낸 게 이게 포디즘입니다. 이 노동자들이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최첨단 기계를요. 제가 만드는 햄버거라는 건 전혀 저는 그 맛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그냥 그 처음에 제가 저한테 준 건 매뉴얼이었습니다. 이 기계에다가 모든 게 다 저기 그 기본 형태로 바뀌어져 있죠. 빵도 잘라져 있고 고기는 다져져서 동그란 패티로 이미 그 냉장고에 얼려져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패티를 6개 꺼내서 기계에 올리고 타이머를 누르면 저는 고기가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 안 해도 타이머가 오면 뒤집으면 됩니다. 빵도 기계에 넣고 타이머로 누르면 타이머가 뒤집으라 그러면 뒤집으면 되고요. 꺼내서 소스도 이렇게 병에 규격화된 병에 담겨져서 1번, 3번, 5번을 적당량 순서에 맞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 햄버거는 뭐 이렇게 뭐 맥도날드 뭐 더블 치즈버거 그 맛은 아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사에서 계획했던 그 맛이 나올 겁니다. 제가 순서만 지켰다면.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어떻게 차가 구동되는지 몰라도 자기가 맡은 그 순서 매뉴얼만 지키면 차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죠. 음식도 바뀌고 생활하는 문화도 바뀌고요. 모든 게 이 포디즘이라는 게 세상을 바꾸는,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획기적인 일이 됩니다. 그리고 춤도 바꾸고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방식 그런 것들을 바꿉니다. 이 포디즘은 그 인간성을 말살시킨다 그럽니까?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켜냅니다. 이 노동자들은 이 차를 만들어내면서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이 차를 소유하지도 못하겠죠. 가난하니까 뭐 대부분 다. 어쨌든 이제 노동자들은 이 노동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데 이게 전에 말씀드렸던 중세의 미술 만드는 방식, 장인들이 물건 만드는 방식과 이제 완전히 동떨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윌리엄 모리스가 중세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유가 미술이 너무 망가졌고 미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기 장인들의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하고 지금 불과 몇 년 차이 안 나거든요. 이 시대에는 이제 완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 예술의 결과물과 예술가가 분리되는 시대가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식 없는 물건, 유럽 사람들은 지긋지긋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장식을 막 하는데요. 근데 이 장식 없는 물건이 자꾸 보니까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보기에는 뭐 장식이 뭐가 없냐. 헤드라이트도 있고 여기 뭐가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뭐 주렁주렁 있습니다. 위에 지붕도 이렇게 뭐 있고 한데 이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다 그냥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펑하니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유럽 사람들 보기에는 저건 예술이 아니라고 볼 텐데 아까 건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새로운 시대에는 이렇게 대중들이 싸게 소비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대중들의 취향에 맞는 예술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21세기의 예술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장식을 제거하고 색상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기서 색상과 장식을 제거한 이유는 오직 값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값을 싸게 만들고 부품의 호환성을 높여서 수리를 쉽게 해서 오래 탈 수 있게 튼튼한 물건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예, 건축도 뭐 이런 이거 전에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스트리아 가시면 보십시오. 이거 요즘 건물하고는 다르지만 그 시대의 그 시대 치고는 되게 파격적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이제 구스타프 클림트 그 아르누보 운동했던 사람 그 세세이션이라고 기억나시죠? 세세이션파 역사와 단절한다. 그 구스타프 클림트가 금색으로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게 그 에로티시즘 그 음란한 모습들을 그렸는데 그런 느낌들이 건물에 좀 남아있네요. 아르누보 느낌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또 상식을 제거한 건축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거의 20세기 말 1800년대 말의 분위기입니다. 아직 현대로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장식이 조금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장식이 서서히 제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그 철도역이라고 하네요. 이때 지어진 건물인데 이게 이 앞에 프랑스 시대 아르누브랑 미국 그 기능주의랑 두 개가 아주 별개가 아니라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새로운 시대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구시대 역사와 단절됐다는 거예요. 유럽은 싸워 이겨야 될 역사가 많이 있었지만 미국은 싸워 이길 역사가 없다 보니까 좀 더 과격하고 많이 진보되어 있는 차원일 뿐이지만 뿐이고 둘 다 어쨌든 역사와 단절된 새로운 시대의 미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 쭉 넘어갈게요. 이건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시대가 바뀝니다.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게요. 아방가르드. 1800년대 말까지는 그래도 유럽 사회가 조금 행복했습니다. 이제 행복했다는 이유가 그 행복한 굿 올드 데이 그 벨레 에포크 아름다운 시절 저 영화 연인이라는 영화 보시면 러버 식민지 인도 차이나에 가가지고 늙은 남자가 어린 여자애랑 바람 피우는 얘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어린 여자애랑 뭐예 근데 그걸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막 아름다운 시선으로 아 그때가 좋았지. 근데 식민지 국가들은 그때가 싫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유럽 사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이거든요. 전에 고갱이 타이트섬에 가서 어린 여자애들이랑 막 놀아날 때 행복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막 그렇게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21세기로 넘어갑니다. 이때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걸로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개봉주의를 통해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과학 기술로 총과 하약과 무기를 만들어서 식민지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점령하면서 자기들이 부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다 오로지 그 뭐라 그럽니까 인간의 이성 덕분인가요? 그 혁명 덕분인가요? 어쨌든 자기들은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았고 그리고 또 저기 뭐냐 20그 성경이 약속했던 성경에서 얘기하는 휴거 종말론 저기 둠스데이가 1900년으로 넘어왔는데도 둠스데이가 안 온 겁니다. 이게 멸망이 안 왔습니다. 이제 이때 완전히 이제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뭐 저기 옛날부터 뭐 지구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게 뭐 우주가 세계를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 얘기 나올 때부터 데카르트 누구죠? 까먹었다. 예, 천동설을 깨면서부터 서서히 깨지긴 했지만요. 1900년대 넘어올 때 이때가 결정적으로 다 깨지는 시점입니다. 이제 다 깨진다는 게 휴고도 안 일어나고 21세기가 왔는데 지구는 말짱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한 500년 정도를 성경을 거슬렀나요? 르네상스 이후로 성경을 서서히 막 깨뜨리면서 인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막 살아오는 시절입니다.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찰스 다윈이 나와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둥, 또 그 뒤에 제 프로이드가 나와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다는 둥 막 그 소리를 해대는데요. 인간의 이성이 별 볼 일 없다는 건 인간의 이성은 신에게 받은 거라서 하나님한테 받은 건데 이게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렇게 어릴 시절에 뭐 남근기, 뭐 구강기, 뭐 입에 뭐 빨지를 못해서 생긴 뭐 콤플렉스다, 뭐 아빠를 죽이고 싶어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나오는 시대가 요 시대입니다. 이제 인간이 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술이라는 것도 예술로부터 훅 다 풀려난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쭉 1850년부터 1900년까지 50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강의가 6주, 7주 정도 지나갔습니다. 이 시기가 그 뭐라 그럴까요? 예술사에서 미술사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신분이 붕괴되고 전쟁 직전까지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21세기 제가 띄워놨습니다. 이게 아방가르드라는 말이 나왔네요. 아방가르드, 예술에서 아방가르드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방가르드라는 건 전위 부대 그런 말입니다. 전위. 아반트 가르드는 어드밴스입니다. 영어로 어드밴스. 가르드는 가드입니다. 가드. 보호하는 사람들. 어드밴스 가드는 앞서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사람들. 정찰병을 얘기합니다. 정찰병. 이 정찰병이라는 게 뭐냐면 군대에서 그 여러 명 중대 뭐 분대 소대 이런 애들이 행군을 할 때 쭉 걸어갈 때 그냥 막 몰려서 다니면은 매복해 있던 군인들한테 총 맞아 죽기 쉬우니까 제일 앞에다가 50m 앞에다가 한 명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또 50m 그 앞에 또 한 명을 더 내보냅니다. 두 명이 100m 앞에서 쭉 먼저 가고 있으면 이제 적이 숨어 있다면 앞에 있는 애가 먼저 총 맞아 죽을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총을 딱 맞아 죽으면 뒤에 있는 애들이 확 흩어져서 전쟁 준비를 할 텐데요. 이 앞서 나가는 애들 전위는 앞전자에 위치할 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치해 있는 애들이 그 앞에 있는 애들을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애들인데 걔들을 전위 부대를 예술에다가 끌어온 용어입니다. 그 앞서 나가서 총을 먼저 맞고 죽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지를 찾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왜 군대 용어를 미술에다가 끌어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 사람들이 앞서 나가 있는 전쟁터는 여기서 말하는 전위는 시대를 앞서 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술이라는 게요. 과거에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였고 세상을 반영하고 유지하고 보수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850년대부터는 세상을 비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판하고 그리고 미술 내부를 비판하고 스스로를 비판하고 반성하고 의심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의심하고 다 부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았다면 이제 이때부터 아방가르드부터는 미래를 먼저 개척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나가서 미래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럼 미래가 무슨 미래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는 유토피아입니다. 지상 낙원이요. 이제 건방지게요. 인간이 신이 약속한 신라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대표하는 그 기계와 과학 문명을 바탕으로 지상에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게 아니라 지상에다가 천국을 만들겠다. 그게 유토피아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 용어의 아방가르드를 빌린 이 과격한 미술가 단체들은 유토피아를 먼저 찾아가는 전위 부대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유명하죠. 이게 지금 1915년이네요. 지금 1900년대 초까지는 굉장히 랄랄라하고 즐겁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기 뭐냐 1914년 1차 대전 일어나고네요. 지금 너무 지나왔는데 이게 뭐 일단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저기 아방가르드들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먼저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모네, 마네 이 사람들은 사회를 비판했거든요. 근데 이 그 모네, 마네는 사회를 그래도 아직까지 애정이 남아서 사회를 비판하고 윤리를 비판했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후기 인상파쯤 왔을 때부터 그때 제가 저 세계의 사과 누구죠? 그 세 번째 사과 세잔느 사과. 세잔느는 사회에 관심 없고 오로지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겠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사과의 본질을 찾겠다. 사과를 본질을 찾으면서 과거의 미술의 전통을 다 거부하고 자기만의 예술 세계에 막 빠져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세잔느 이후로 이제 유럽 예술들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려워지고 기법도 복잡해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욕먹기 시작하는 미술이 등장했을 때가 그때부터입니다. 저 엘리트주의, 잘난 미술, 똑똑한 미술, 막 근사한 얘기 늘어놓고 어려운 미술, 어려운 얘기 늘어놓고 대중들을 설득할 생각이 없이요. 그래도 과거의 예술은 사람들하고 교감을 했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보자마자 확 전달이 됐고요. 초기 인상파까지는 사회를 비판했더라도 욕을 먹을지언정 교류를 했는데 일반인들하고 20세기 후반 들어오면서 미술이 더 이상 사회에 관심이 없어지고 잘난 자기들 세계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서서히 엘리트주의라고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하고 잘난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히고 있는 때가 요때입니다. 1870년대 후반 후기 인상파부터 쭉 예술가들은 자기들끼리 신성 모독하고요. 또라이 짓을 계속합니다. 이게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요. 이게 그 사람들을 아방가르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새로운 실험을 하는 미술가들. 우리로 치려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들은 왜 군대 가야 돼? 뭐 그런 겁니다. 아니면 부모님한테 왜 효도해야 돼? 그 나라에 왜 충성해야 되지? 이런 의문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과거로 내려오는 당연하다고 믿어진 믿음들요. 부모님한테 내가 왜 효도를 해야 되지?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나? 왜 동성애를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이 사람들은 직접 나서서 그런 실험들을 먼저 해버립니다. 사회적으로 욕을 먹죠. 욕을 먹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묘한 시대입니다. 이때 이거 제가 지금 너무 뒤로 와서 뒷장 얘기를 해버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마르셀 디상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해서 학교 다닐 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미술사랑 디자인사 수업 시간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던 이유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서요. 이분들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선주의 뭐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고 진행하고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뭐 성부 성자 성령 뭐 누구의 창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진행해 버리는데 제가 그때는 들으면서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미술이 저렇게 저는 미술을 전공하는데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중에 대학 강의하면서 혼자 책 보고 이렇게 교양 강의를 쭉 하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지 조금 더 쉬워질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제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학생도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늘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조금 그냥 이해해 주십사. 전달을 좀 쉽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이 마르셀 디상이라는 사람이 1915년 이게 1차 대전 전후쯤일 겁니다. 미술가에서 막 화랑가의 후기인상파 이후로 막 지네끼리 잘난 미술을 하고 있는데 뒤상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요. 병기를 미술관에다가 출품을 합니다. 홈페를 하는데 병기에다가 그 병기를 그 어디냐 철물점 저기서 동네 철물점에 가가지고 그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만들지도 않은 병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냐면 샘입니다. 샘 폰드요.
샘물이 송송 솟아나는 샘. 그 샘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기다가 작가 사인을 합니다. 알무트. 1917년인가요? 알무트라는 사인을 해가지고 미술관에다가 툭 던져 놓습니다. 이게 그리고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이 작품 되게 많이 보셨죠? 이게 뭐지?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참 세잔네 이후로는 미술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야수파는 어쩌고요. 야수파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고갱이 막 그려놓은 거, 못 그렸다는 느낌이 오는데 이해 안 되거든요. 그 이후로는 미술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잘난 척하는 그 잘난 사람들만의 장입니다. 비상이 한 일은 뭐냐면 그 잘난 사람들 사이에다가 이런 걸 툭 던져놓고 이제 미술가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미술이 하는 일이라는 건 계속 앞에 선배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역사와 전통을 뒤집어 엎는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 선배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깨트리고 막 자기들이 뭔가 되는 양 잘난 척하고 막 회개한 소리를 하면서 미술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 알뮤트라고 사인을 한 이 뒷상의 작품은 이 미술가를 또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다가 이제 설명 저기 알무트는 이제 이게 창렬했던가 뭐 아주 별 의미 없지만 안 좋은 말로 알고 있습니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별 시덥지 않은 말을 써가지고 자기 사인이라고 집어넣고요. 그리고 미술관 바닥에 놔놨더니 이제 막 미술가 화랑가에서 우와 새로운 예술이 나타났다. 정말 멋지다. 막 그렇게 칭찬을 하고요.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타스인가요? 성부, 삼위일체 그런 걸 나타내고 혹은 여기에는 부처님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막 그런 주석을 붙이면서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근데 이 뒷상이라는 사람이 이런 작품을 만들 때는 만들어서 던질 때는요 아주 미술가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 똥이나 먹어라 그리고 툭 던져놓은 거 있습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말하는 잘난 미술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사람은 저기 아주 예술가들을 조롱할 목적으로 이런 작품을 던졌더니 이제 미술계에서 센테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막 논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저거 예술가가 만든 게 하나도 없는데 저게 무슨 예술이지? 그러니까 그래도 앞에 그 세잔느랑 세상을 등진 사람들도 적어도 자기 손으로 뭔가 만들긴 했는데 이거는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서 철물점 가서 변기를 하나 골라가지고 온 게 답니다. 턱 던져놨는데 이걸 예술이라고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막 논쟁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가가 사인을 했으니까 작품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기준은 그겁니다. 이렇게 막 발로 그려놓고 사인만 하면 위대한 작품이라고 우겨왔는데 사인을 했으니까 이것도 작품이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이 막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게 전위 미술 중에서 참 하이라이트를 찍었습니다. 이제 이게 정말 시대를 앞서갔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지? 이해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우리가 집에서 오줌 누는 그 변기랑 다른가? 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걸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예술이라는 게 저 너머의 세계로 가버렸습니다.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갔습니다. 현대 미술은 정말 어렵습니다. 마르셀 디상의 셈은요, 일반 독자들의 무식을 탓할 수 없는 세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감동을 못 받는다. 그건 당연하고요. 미술가들 지네끼리도 이거 미술이 맞냐 아니냐 막 논쟁을 맨날 하고 있던 그리고 미술이 아니라고 욕먹던 시대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미술가들은요 욕먹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욕먹는 거 좋아하고 신문에 나오는 거 좋아하고요. 괴상망측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요 시대에 생긴 전통입니다. 이렇게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사람, 시대를 앞서 나가는 사람들, 뭐 부정할 수 있는 건 전부 한 번씩 부정해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뭐 얼마 전에 나온 작품은요, 막 뭐냐 말을 칼로 막 잘라가지고 박제를 해가지고 작품이라고 내놨습니다. 살아있던 말을 막 잘라서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건 짐승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또 어떤 작가는요, 자기 똥을 싸가지고 캔에다가 담아서 캔에다가 밀봉을 해가지고 저기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해가지고 똥을 팔아먹었는데 똥이 몇 억씩 합니다.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일반인이 내가 미술을 이해 못하는구나가 아니라 그 미술은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없는 미술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21세기로 오면요. 1914년 이후 1차 대전의 미술은요. 일반인이 이해를 못하는 미술입니다. 현대미술관 가서 우와 멋지네 잘했네 막 감동이 밀려오네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시대 이후의 미술은 일반인이 이해를 못하는 아주 저 멀리 날아간 별나라 미술입니다. 몇 장 더 볼게요. 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장 아르프. 이제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하냐면요. 미술이라는 게 꼭 손으로 이렇게 막 뭔가를 그려야 되냐. 아까 앞에는 손으로 뭘 만들어야 되냐라고 질문을 했었다면 이 사람은 손으로 뭐 꼭 그려야 되냐 그러면서 종이를 막 찢습니다. 종이를 찢어가지고 공중에다가 뿌렸습니다. 뿌리고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그 종이를 주워다가 풀칠해가지고 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 바닥에 붙어 있는 이 종이가 붙어 있는 이 그림을 그린 게 맞나요? 아닌가요? 종이가 우연히 중력에 따라서 이렇게 뚝 떨어진 자리에 그대로 붙였는데 이걸 작품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이 창조한다는 그 관습을 극복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게 튀어나오나가 아니라 아주 급진적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나가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데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깨는 걸 계속 하는 게 깨는 방식으로 아주 획기적이고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욕먹는 방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술가들은 다 또라이니까요. 새로운 걸 계속 실험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두 장밖에 없네. 네, 예, 또 있습니다. 이제 초현실주의라는 게 이때 또 등장을 합니다. 1919년 샤갈, 달리 이 사람 그림 많이 보셨죠? 달리는요. 살바도르 달리는 또라이 짓을 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라이 짓을 한다는 게 이제 되게 망측한 짓을 하는 겁니다. 막 개미 무슨 빵 썩은 거 그리기 뭐 봤는데 그냥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너무 엽기적입니다. 그냥 저기 고호는 미치광이라서 망난이고요. 그냥 술만 맨날 먹고 술 먹고 그림 그리다가 또 술 먹다가 뭐 창녀한테 갔다가 또 술 먹다가 그냥 그런 사람들은 망난이라고 부르면 되죠. 아주 퇴폐적이고 망난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달리 시대로 오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또라이입니다. 정신병자요. 하는 짓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예술가라면 응당 가져야 될 눈이라는 게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구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게 뭔지 알아야 아름다운 물건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썩어가는 것들이 아름답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썩어가는 것들이. 그러면서 부패한 것들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많은 그림의 테마는 꿈입니다. 꿈인데 그꿈 중에서도 무의식의 세계를 그립니다. 달리의 그림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달리가 그리는 방식이 그 프로이드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는데 프로이드라는 꿈의 해석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꿈을 해석하는데 무의식의 세계를 해석하는데 주로 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어젯밤 꿈 꾼 거 있습니까? 물어봐가지고 꿈을 꿀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꿈은 잠을 깨고 나면 2, 30분 내에 싹 사라지나 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썼던 방법이 꿈을 꾸고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록해 두라고 얘기합니다. 기록해 두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건 무의식 중에 앉아서 중얼중얼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이 다
풀려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무의식의 세계를 이끌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을 뉘어놓고요, 편하게 누워놓고 눈을 감으라고 하고 머리맡에 앉아서 뭐가 생각나세요? 고양이가 보입니다. 고양이는 뭡니까? 물어보면 또 뭐 실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실은 또 뭡니까? 그럼 할머니가 뜨개질을 해요. 뭐 할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이렇게 말에 꼬투리를 계속 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그 연결되는 끝 지점에는 그 사람의 무의식의 세계로 연결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에 맺혀있던 엉어리를 풀어주면 현실에서의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포비아 그럽니까? 그런 게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포증 같은 것들이 낫는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꽁꽁 기록하라고 그럽니다.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 살바도르 달리가 프로이드랑 친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한테 상담을 많이 받고요. 살바도르 달리는 잠자고 일어나서 자기의 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그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요. 뭐야 이거. 이렇게 시계가 등장하고요. 뭐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괴중시계를 어떻게 하고요.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말도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뭐 어떻게 하고, 아주 우연과 말도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 꿈이라는 게 원래 말이 안 되잖아요. 무의식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초자연적이고 초현실적인 것, 현실을 넘어간 내용들을 막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건 무의식의 세계를 그립니다. 이 작가들이 일반 대중을 눈꽃만큼이라도 의식을 했을까요?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겠다. 사회를 비판하는 그림을 보여주겠다.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 예술가들은요. 잘났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자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보고 좀 뭐 멋지구나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런 거 그렸네. 달리가 유명한가 보더라. 뭐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잘 그렸고 못 그렸고 같이 판단을 하실 필요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현대 미술은 그냥 또라이들의 작품입니다.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도 그림 많이 보셨죠? 막 우산 들고 신사가 하늘을 막 날아가고 있고요. 밤하늘에 새가 막 날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파란 하늘이 들어가 있고, 착시 현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요. 착시라는 게 저기 헷갈리게 그리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무의식의 세계를 그렸구나. 어, 어? 제일 골 때리는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자, 호암미로의 작품입니다. 호암미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아메바 같이 생겼습니다. 아메바 같이 꾸불꾸불꾸불하고 점선 면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막 칠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현대 미술이죠. 추상 미술. 아방가르드들요. 이게 불과 1800년대 말에서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10년도 안 지나서 갑자기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거 이야기가 힘들죠. 1차 대전 직후에 곧바로 나오는 현상인데, 이게 다음 주에 또 한번 쭉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이 사람은 뭘 그렸냐면, 아까 프로이드 얘기를 오래 해드렸는데요. 프로이드가 자동기술법 계속 중얼중얼 말하다 보면 네 무의식이 풀려져 나온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속 앉아서 중얼중얼 하면 상담자가 하는 일은 그냥 들어만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푼다는 겁니다. 근데 화미로는 그 말하는 것 대신에 손에 붓을 잡고 손이 가는 대로 그림을 줄줄줄줄줄줄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살바도르 달리는 꿈을 그렸다 그랬죠. 이 사람은 꿈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가는 대로 막 그리다 보니까 아기들이 그리는 유치한 그림, 아메바 같은 그림들이 막 등장합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거 그린 사람은 알까요? 이거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현대 미술은요, 이거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이런 걸 굳이 멋있다라고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쟤는 무의식을 그렸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현대 미술은 절대로 극복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해석이라는 건 그 사람 잘난 이 시대 이후로는 일반인이 아니라 미술가, 화랑가의 이제 돈벌이 수단입니다. 화랑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걸 얼마 주고 살 건지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잘난 사람들의 영역이지 일반인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면 그냥 같은 정신병자 수준이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시간은 얼추 3시가 돼버렸네요. 제가 야, 이게